근데 예전에 이제 1920년대 미 연준이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미국아, 너 좀 도와줘라. 우리 어떻게 도와줄까? 너희들이 금리 좀 낮춰라. 근데 그때 벤자민 스트롱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유럽이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지. 유럽을 살립시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할 정도로 그 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에는 하나투자증권 우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일규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 리뷰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재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좀 발표 자료 준비하신 걸로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뭐 미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에서 금지를 했죠. 그게 뭐 고리대금업이다라고 해서 금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융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을 하잖아요. 그쵸.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르게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아니 미래는 신이 정하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안다고 떠드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해서 금융을 못하게 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생활에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개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된 게 철학적으로 보면 칸트 이후로 신이 그렇게 계속 개입 안 할 수 있다. 신의 존재를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손을 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어,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도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좀 생각을 많이 바꾼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신의 영역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돼 있습니다. 가령 저는 향후에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보는 편인데,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가에 따라서, 가령 러시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합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위험이 낮은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제 끝까지 싸운다, 우크라이나하고 둘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경기 침체 위험을 낮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뭐 여기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야금야금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는 야금 하면 되지 뭘 거기서 끝을 보겠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냥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면 이게 페이지가 나와 있나요? 그냥 3페이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표지부터 해서 세 금융시장 번째. 인플레이션에 짓눌려 2페이지입니다. 네, 3페이지부터 보면 매달하고 있습니다만 차트가 4개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4개의 시장이 존재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커머디티 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주식, 채권 지금 뭐 뜯어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할 때 쓸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자체는 상당히 사용 가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커머더티, 곡물도 들어가 있고요. 원유도 들어가 있는데 사용 가치가 있죠. 그리고 당장 쓰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쓰기 위해서 보통 선물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식 채권하고는 다르죠. 외환도 사용 가치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당장 환전해가지고 해외 수입 대금, 수출 뭐 대금 이런 거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시장에서 왼쪽 두 개의 시장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오른쪽 두 개의 시장은 사용 가치 때문에 주식 채권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지금 네 개의 시장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있지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안전자산의 국채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셨는데 뭐 어제는 뭐 영국을 그 핵 쓰나미로 그냥 날려버리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자산 다 팔고 안전자산 사고 금 사고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 현금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채를 안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중적인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커머디티 가격 올라가는 거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그리고 달러 강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 워낙 약세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위안화도 되게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요즘 관심 많이 갖는 거는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폭을 좀 키웠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걱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OECD 경기 선행지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7월, 6월, 7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가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4차 대유행이 또 이어지고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계속 둔화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여행도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고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러 여의도에 점심 먹으러 보통 그 집에 그 시간에 가면 자리가 텅텅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구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시 10분에 갔거든요, 식당을. 음흠. 근데 이미 대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이구 뭐 저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그 백화점 갔더니 식당에는 이미 그 시간에 대기 인원수가 뭐 60명, 70명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되고 하면서 상당히 서비스 소비하러 나오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좋게 하고 있는 요인은 아니고 그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봉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이게 이제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벗어나고 경제 정상화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의 봉쇄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 지표들은 뭐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 발표 일정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에코라고 하는 ECO라고 엔터 치면 나오는 각국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있죠. 시장이 전망한 거하고 근데 실제로 발표된 거하고 사이의 차이를 각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차이가 작거나 클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지표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하고 많이 다르게 나올수록 값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는 건데, 보시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좀 많이 달라요. 유럽은 이게 4차 대유행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경제 지표 좋아지다가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태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이 까만색이 유럽이죠. 빨간색은 미국인데,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의 위험은 좀 낮고 유럽은 뭐 전쟁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으면 상당한 경기 침체 위험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침체로 안 들어가면 유럽의 경기 둔화 정도 가지고 뭐 글로벌 침체를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에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GDP 네.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발표하는데 가령 전분기 대비로 1%면 이게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분기 대비로 1%면 1년으로 따지면 뭐 곱하기 4 정도 해준다고 한다. 물론 뭐 GDP가 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분기 대비도 곱하기 4를 하면 연간인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전분기 대비 1% 증가했다. 그럼 꽤 높은 성장률이네. 근데 그건 미국은 그걸 연율화 시켜가지고 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거는 전분기로 보면은 마이너스 0.3%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소비와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수출 들어가고 수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출해서 수입 뺀 것만 GDP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여기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지출한 것에다가 정부가 세금 걷은 건 또 빼야 돼요. 그러면 경제에 마이너스이고 정부가 지출한 거는 플러스고 세금 걷은 건 마이너스라서 어,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의 지출 빼기 세금, 요게 정부 지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수출 빼기 수입, 요걸 순수출인데, 요 네 개의 부분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순수출의 마이너스가 커요. 뭐, 소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투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좀 위축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심했던 게 순수출입니다. 수입은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수입은 꽤 많이 늘었는데 유럽이 저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수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수출의 감소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나 투자가 문제가 생긴, 특히나 소비가 문제가 생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GDP 지표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뭐 그렇게 우려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그러는데 미국 경제는 뭐 괜찮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그게 현저한 영향은 아니다. 근데 유럽은 상당히 영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도 뭐 방역을 강화하면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을 저렇게 강화할 일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경기 좋게 하려고 노력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끌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 위험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이 안 되면 미국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20세기에 전쟁 많았잖아요. 유럽에서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 뭐 80년대 후반까지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3년, 14년 그때 1차 전쟁 시작에서부터
거의 뭐 1990년까지 거의 한 80년간 유럽은 계속 전쟁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망했나요? 오히려 유럽이 전쟁에 들어감에 따라서 미국은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안 되면 미국이 더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1920년대 미국은 뭐 저기 질주하는 또는 뭐 흥청망청의 1920년대가 있었죠. 뭐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 개츠비가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잖아요. 자기 옛날 그렇죠.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개츠비가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 훔쳤는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을 갔다 오는데 뭐 1차 대전 뭐 후에 갔다 오는데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920년대 유럽은 사실 1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거기다가 소련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내부에서 이념 갈등이 엄청 격렬해지는 거죠. 노조뿐만 아니라 극우 극좌의 대립. 그래서 뭐 맨날 테러 일어나고 뭐 경제도 경제지만 사회 불안이 어마어마했죠.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근데 그러면 미국도 맛이 갔느냐? 그게 아니고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사람과 돈이 전 세계 사람과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훨씬 개츠비가 매일 파티를 열 정도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호황이었고, 근데 유럽이 힘들 때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냉전 때도 그랬고, 사실 미국이 최후의 뭐 자본주의 최후의 보루다 보니까 유럽이 힘들면 힘들수록 미국이 유럽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생산을 늘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무기 대여법 가지고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경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 저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망하지 않겠나. 그러면 미국도 망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20세기 역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20세기 역사의 경험을 보면 유럽이 망하면 망할수록 미국은 더 호황이었고, 유럽이 그래서 이제 단결해가지고 99년에 유로존 만들고 EU 만들고 하면서 유럽이 이제 부흥을 했죠. 한 10년 정도 유럽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재정위기 때문에 다시 유럽이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달러와 패권 끝났다. 사람들이 유로화를 사지.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으로 달러를 갖고 있던 걸 팔고 유로화를 사들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미국은 두 번이나 법을 본 게가 있었고, 뭐 9일 테러부터 해가지고 달러는 맨날 약세였고, 이제 미국 망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사실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호황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1920년대 미 연준이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때 1927년인데 27년 7월에 독일, 프랑스, 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음. 당시에 이제 미 연준은 지금은 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미 연준 이사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이지만 그때는 연준의 이사들은 다 그냥 낙하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내부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제일 힘 있는 1인자였어요. 벤자민 스트롱이라고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준 만들 때부터 이제 참여했던 7인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미국의 금융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세 명의 총재 두 명하고 부총재 한 명이었는데, 이 총재 세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벤자민 스트롱을 만납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느냐면, 유럽이 이제 좀 제대로 좀 경제를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미국아, 너 좀 도와줘라. 우리 어떻게 도와줄까? 너희들이 금리 좀 낮춰라. 당시에 근본이제다 보니까
지금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막 올려놓으면 유럽에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럼 유럽이 돈을 더 찍으면 돼요. 중앙은행이 그냥 종이 화폐를 찍으면 되는데 당시에는 근본이지다 보니까 금이 빠져나오고 나면 유럽도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연준한테 요구를 한 게 너희들이 금리 좀 낮춰주면 우리가 돈이 좀 유럽으로 들어와서 경기 회복을 시키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 벤자민 스트롱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유럽이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지. 유럽을 살립시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럽이 그래서 좋아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유럽은 어쨌든 안 된다. 저 어마어마한 이념적인 갈등에다가 사람들이 화해를 할 수 있겠나? 안 된다. 저 유럽은 망했다. 아, 근데 미국이 유럽이 좋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낮춰놓고 간다고? 아, 그러면 무조건 돈 빌려가지고 무조건 미국 자산 사자. 이러면서 1920년대 말에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할 정도로 그 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29년에 10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건데 그 1927년 7월에 금리 인하가 1927년, 28년, 29년에 주가의 버블을 만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몽빈 화폐 전쟁이라고 있죠. 그게 보면 네. 수몽빈이 제가 그때는 좀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해석을 많이 해놨는데 그 1927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수몽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유대계 자본이 고의로 버블을 일으키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 그걸 이제 양털 깎기라고 양털 표현을 깎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양털 깎으려고 일부러 버블을 유발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수몽빈이 미국 시스템 굉장히 악랄하게 해석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사실 뭐 그 벤자민 스트롱이 그렇게 악랄하고 교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중앙은행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활한 짓이나 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때 연준이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야, 벤자민 스트롱이. 유럽이 좋아져야지 미국이 좋아진다. 근데 투자자들 시장에서는 유럽이 망할수록 미국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벤자민 스트롱은 금리를 낮출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유럽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과 사람이 계속 미국으로 몰려들고 그러면 버블 생기니 유럽은 돈 푼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이념 갈등부터 해결해라. 지금도 그렇죠? 유럽에 돈 푼다고 유럽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지 유럽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이제 돈과 사람이 미국으로 몰려들 거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놓고 유동성 관리하고 그래야지만 버블이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미국이 무기 대여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게 서진을 계속 해나감에 따라서 미국은 무기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블린 미사일이 재고가 미국도 재고가 이제 적정 재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서진을 하면 할수록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법 체계죠. 무기대여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저 상태로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되면 미국은 버블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유럽이 안 되면 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가 아니고 유럽이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인 미국으로 다 몰려든다라는 유럽이 잘 되면 미국에서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미국 경기가 오히려 침체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험에 처하면 처할수록 사람들은 20세기에 그렇게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럽이 경기 침체 위험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럽이 빠지는 것만큼 미국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되면 유럽이 지난 겨울 그리고 지금도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죠. 근데 이게 올해 가을 겨울에도 또 그런다고 한다면, 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러시아가 뭐 가스를 끊느니 많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RC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상품 거래소. 그다음에 미국의 나이맥스 상품 거래소에서 형성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과 선물 가격, 앞으로 이제 매달 선물 만기가 있는데, 내년 말까지 선물 만기 가격을 쭉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자기네들의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고 러시아로부터. 근데 1차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자기네들 유럽에 있는 가스 저장소에 가스를 90% 이상 충전해 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도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비수기이긴 하지만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엄청나게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아주 높아지는 상황인데 한 4배 올라가서 지금 그 상황에서 계속 선물 가격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가서 겨울 지날 때쯤 되면 러시아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지 않겠는가. 내년까지 이러진 않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왼쪽에 이제 영국 거래소에서 보면 이게 미국은 그동안 4배가 올랐는데, 여기는 뭐 보시면 4배 정도가 아니죠. 10배씩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올해 가을 겨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돼야지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올해 가을 겨울에도 이 지금 선물 가격에서 예상하듯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상당히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은 저는 그래도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연준 이사들은 눈도 꼼짝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 1920년대 그런 이야기 듣고 금리 낮췄다가 우리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 우리 진짜 미국 망할 뻔했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죠. 우리는 관심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시장을 좀 열어주자, 금리 낮춰주자 이랬다가는 미국이 유럽 망하기 전에 미국이 버블 붕괴로 먼저 망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장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금리 올릴 거야라고 하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뭐 경기 둔화 좀 와도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 음영으로 그어놓은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이제 경기 침체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최근에 2020년 팬데믹 때 여기 딱 한 2달 정도만 경기 침체해서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S&P 500 주가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사상 최고치에서 가격이 떨어진 정도만 표시한 겁니다. 그 0은 사상 최고치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0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사상 최고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졌구나 이런 걸 표시하는데, 보시면 이게 회색 영역인 경기 침체 시기에 주가가 이제 드로우다운이 쭉쭉 나타나죠. 가령 1970년 이럴 때 고점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한 30%씩 떨어집니다. 1974년, 75년 이럴 때는 고점에서 한 45%씩 떨어지죠. 그 다음에 1980년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82년 경기 침체 시기에는 또 한 고점에서 20 몇 프로 떨어지고, 최근에도 2020년 이 팬데믹 때 경기 침체도 한 20 몇 프로 정도 그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 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실질금리를 나타내요.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 뭐 3.0%죠. 근데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미국이 8%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에다가 8%를 빼주면 5%, 지금은 5.6% 정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이 실질금리를 보면 1970년도 오일 쇼크 때 물가 엄청 올라갔다는데, 그때 실질금리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을 명목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금리로 한다고 봐야 돼요. 기업이 물론 뭐 가령 이제 국채금리 3%를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빌린 돈에 대해서 3% 이자는 내죠. 하지만 자기가 돈을 빌려서 3% 이자는 내지만 자기가 100을 빌려서 3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명목으로 보면. 근데 자기가 100을 빌려서 물가가 10% 올라간다고, 물가가 8% 올라가니까 자기가 108이 돼요. 100에서 3을 내는 게 아니고 빌린 돈은 100인데 자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자기는 그냥 108이 되고 3% 이자를 내니까 5%는 앉아서 그냥 먹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명목적으로는 또는 금융 측면에서 보면 108이 안 돼요. 근데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100을 빌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108이 되는 것이고 108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자는 3만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로 경제에 어마어마한 실물 경제는 어마어마한 플러스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나 자산이용사는 만드는 물건이 없죠. 인플레이션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재고자산도 전부 다 현금이고 돈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만들었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의미가 없는데 이 실물 경제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이건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때 연준 이사들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이거면 당신들 금융하는 사람들은 뭐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물 경제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를 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금리를 뭐 한 2, 300bp 올려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1980년의 경기 침체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경기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1980년이 어떤 시기냐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실질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인 시기입니다. 75년 때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폭이 크지 않았느냐. 근데 이 75년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거고 80년의 경기 침체 때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오기 전부터라도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75년 때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기업이 실질금리 혜택을, 마이너스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경기 침체 오고 난 다음에 그런 혜택이 들어간 것이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이미 기업들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혜택이 아주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올 수는 있겠죠. 뭐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고 부르니까 2분기도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면 기업이 돈을 법니다.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령 뭐 지금 기업이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원의 물건을 팔아서 10원 남겨요. 10% 마진을 얻고. 그러면 10원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물가가 10배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 물건이 이제 1000원이 됐습니다.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마진이 10%면 100원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닝이 10원이다가 1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한테는 아주 아주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꽤 생겨요. 또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비용을 커버를 못하고 자기가 받은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못하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그동안은 뭐 그냥 살아가던 애들이 비용이 올라간 걸 자기가 극복하지 못해서 망하는 애들이 꽤 생깁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늘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데이터에는 늘 그 서바이버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이구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인플레이션 온다고 주식 사야지 주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 사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꽤 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식이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선적이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에 망할 기업들 망하고 나면 지금은 누가 망할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망하는 애와 망하지, 그 흥하는 애를 구분하겠죠. 그래서 망할 애들 망하고 나면 숫자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매출 증가 효과, 순이익 증가 효과를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누리게 되고, 그때가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주가지수 전반이 올라가는 거죠. 주가지수는 망한 기업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얘들은 이제 다 제외되는 거죠. 또는 시가총액이 작아지면서 주가지수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가지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멸한 애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이브하게 그냥 인플레이션이면 주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나이브한 생각을 절대로 가지셔서는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주식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중적이에요. 길게 보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 꽤 망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앞으로 누가 살아남지 모르겠지만 살아남는 기업들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경기 침체 온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해서 주식을 마구 파는 게 아니고, 그 워렌 버핏도 그러죠. 주식을 이제 계속 많이 사들어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조정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S&P 500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CAP라고 하는 P로 22배에서 35배 사이로 오다가 이거보다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싸지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22배에서 35배로 돌아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35배보다 좀 많이 높은 상황이죠. S&P 500 주가 지수가 지금 4,800까지 갔다가 고점이 지금 한 4,100, 4,200까지 내려와 있는데 3,800까지 내려오면 이게 CAP 기준으로 35배 정도가 됩니다. 이 3,800 정도가 되면 4,800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의 하락,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은 이미 20% 넘게 하락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주가 지수의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사실 뭐 외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다리 외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도 환율도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한 게 지난 10년입니다. 가령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이 한국, 미국, 중국의 정책금리죠. 그 까만색이 제일 밑에 있는 게 미국이고 빨간색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중국 기준금리인데 중국이 기준금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꿔요. 그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010년대 초중반, 2017년 정도까지는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같이 움직였죠. 중국하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낮추기도 했는데 한국은
미국 달러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